네,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연구사 김건남입니다. 자, 오늘은 비대면 강의 4주차죠. 4주차 노인 전문 응급제 치약 교재 중에서 오늘 주제는 바로 낙상입니다. 낙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뭐 주위에서 낙상 당하는 노인분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의 낙상을 많이 주위에서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낙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일단 노인분들은 한번 넘어지시면 사실은 큰일 나요. 절대 넘어지시면 안 되는데 또 잘 넘어지신단 말이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만성 질환을 관리를 잘 하시다가도 한번 넘어져서 낙상을 당하게 되면 굉장한 타격이 있죠. 또 이 낙상이라는 것은 이제 노인 개인의 삶의 질을 떠나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낙상으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83만 명 정도 됩니다. 83만 명. 질본의 통계인데요. 교통사고에 이어서 노인사고 사망 원인의 2위를 차지한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그래서 전체 사망 원인으로는 네, 죄송합니다. 전체 사망 원인으로는 암에 이어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낙상 예방 심포지엄 등이 많이 열렸는데요. 대한 노인 재활의학회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암이라든가 혈압, 당뇨병을 아무리 관리를 잘 하더라도 한번 넘어져서 낙상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되면 멀쩡하던 노인분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성질환보다 더 무섭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낙상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추워질 때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요새 일교차도 좀 심하고 날씨가 이제 좀 풀리기도 하는데 또 좀 추워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노인분들이 이제 바깥 활동을 또 많이 안 하시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실내에서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운동량이 좀 떨어지고 근력이 또 많이 저하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렇게 낙상 사고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슬립다운 또는 간단한 폴다운으로 인해서 내원하시는 노인분들이 꽤 늘었어요. 자,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는 노인들의 움직일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낙상을 당하기 쉬운 노인분들의 약물 복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의학적인 위험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이 내과적인 문제라든가 외과적인 상태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인의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우리 EMS 관계자들, 특히 연구사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학습 목표가 되겠네요. 먼저 사례를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환자분이 이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연세가 있는 노인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왼쪽으로 힘이 좀 떨어져 있고 어때요? 좀 83세 정도 되셨으니까 할아버지가 왼쪽으로도 좀 이렇게 균형 감각도 좀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그냥 뭐 간단해요.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일어나시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부상은 없었는데 또 여러 질환에 대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던가 그래서 EMS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환자의 주요 유온 부위가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떤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동했을 때 일단 낙상 현장의 환경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낙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그 다음에 부상 여부도 확인을 해야겠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킨슨병이라는 지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육이 허약되어 있을 거고, 근력도 많이 약해져 있을 거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하겠죠. 또 이런 균형을 잡는 밸런스도 상당히 약해져 있다. 그래서 또한 이 파킨슨을 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이번에 넘어진 게 처음인지 아니면 이전에 낙상 경험이 있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환자의 주요 유언 부위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가장 많이 다칠 수 있는 거. 그렇죠. 일반적으로 낙상을 당하게 되면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찍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골반골 골절, 펠빅본 프랙처라든가 아니면 또 피머, 넥 프랙처, 우리 넙다리뼈의 골두, 머리 넥 프랙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손을 짚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콜레스 프랙처, 디지털 레디어스의 프랙처를 또 흔히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넘어지면서 뭐 식탁 모서리라든가 의자 모서리 또는 이런데 심하게 충격을 받게 되면 리프랙처라든가 리프랙처에 따른 헤모뉴모소락스도 동반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넘어지면서 이제 머리를 부딪혔을 경우에 헤모리지라든가 EDH는 사실 노인분들에겐 좀 자주 발생되지는 않겠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EDH가 많이 발생하는데, 노인분들은 주로 이제 SDH, 서브두랄 헤마토마가 차게 되고, 그리고 뭐 트라우마트 SAH라든가 ICH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된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지면서 뭐 펠빅본 프랙처라든가 아니면은 피머 넥 프랙처 또는 이제 피머 샤프트 프랙처, 이런 골절상을 입게 됐을 때 삶의 질이 급속히 저하되겠죠. 오래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셔야 되고, 또 수술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와중에 계속 누워 계시면서 욕창이라든가 또는 근무력증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순히 골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70세 이상 노인에게서 낙상 후에 한두 달 안에 급속히 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특히나 이 엉덩이뼈라든가 고관절이 부러지면 누워서 뒤척일 수조차 없어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어때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폐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엠볼리즘도 생길 수 있고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이제 당장에 부러진 곳에서 생기는 출혈이겠지만, 사실은 입원 도중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 이제 폐혈증까지 가가지고 환자분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 이 노인 재활의학회 자료에 따르면은 고관절 골절을 당한 65세 이상 노인 3명 중에 1명은 1년 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두 달 내에 사망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더 낙상 빈도도 높고
사망률은 이제 남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남성들은 담배도 태우시고 흡연이나 음주를 많이 하시고 심혈관계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성분들은 또 근력이 기본적으로 더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 많이 넘어지시는 것은 할머니들이 많이 넘어지시고, 또 한번 넘어졌을 때 치명률은 할아버지들이 더 좀 높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자, 낙상을 경험한 노인, 여러분 교재 표 6-1 보시면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낙상과 부상의 본질적 위험 요소라는 표가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과 달리 본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각이 많이 저하되어 있으시겠죠. 뭐 백내장도 그렇고 녹내장, 그리고 시각이 많이 일단은 좋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넘어지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시각, 청각 이런 고유 감각들이 일단 많이 저하되어 있다. 감각 기능이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뇌질환의 어떤 문제들이 많죠. 뇌졸중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일단 뭐 뇌졸중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신체 움직임에 지장이 생기실 거고, 또 파킨슨병 같은 경우도 있죠. 전형적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면 그러면 균형 밸런스 감각이 많이 무너져 계시겠죠. 그래서 훨씬 잘 넘어지신다. 그리고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력, 또 문제 해결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겠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 근골격계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리라든가 하체의 근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금방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질 때 심각한 충격으로 또 이렇게 골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들도 악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본래 드시고 계신 약물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고혈압약이라든가 당뇨약, 그리고 또 수면제 같은 약들도 많이 드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약들도 노인 낙상에 본질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또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피부도 굉장히 약해져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 이런 스테로이드성 어떤 진통제라든가 또 뭐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도 포함되겠지만 관절염 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혈압 약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피부도 약해져 있으시고 또 골다공증도 굉장히 심해져 있겠죠.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피부가 금방 손상을 당합니다. 부딪히기만 했는데 어때요? 피부가 이렇게 찢겨 나가고 터지는 일도 번번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노인들에게서 발생하는 이런 본질적인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본질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 응급구조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 그림처럼 또 노인분들은 이렇게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당뇨라든가, 그래서 근골격계 장애뿐만 아니라 뼈의 변형,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리라든가 발이 약화돼 있어서 노인 낙상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스컴에 소개된 노인 낙상 예방이라든가 노인 낙상에 관해서 동영상을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골목길이 빙판으로 변하기 쉬운 겨울철에는 노인 낙상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합니다. 근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복용 중인 약물도 낙상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노인 낙상의 경우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진규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2살 정모 할머니는 최근 집안에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크게 찧었습니다. 이후 제대로 걷지 못했고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가 막 거기 콱 오고 넘어지니까 깜짝 놀랐죠. 나는 또 막 아프니까 소리를 냅대 지려고 하니까 형제간이 다 나왔더라고요.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이처럼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은 바닥이 미끄러운 화장실 등이나 겨울철 길에서 이동 중에 발생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치명적입니다. 걷지 못하게 되면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심장과 폐 기능 역시 떨어져 합병증이 발생하며 1년 이내 5명 중 1명이 숨지게 됩니다. 낙상은 심리적 위축도 초래하는데 움직이는 걸 꺼리다 사람과 만남이 줄어들면 치매도 빨리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해서 빠르게 보행 또는 활동을 해줘야지 딸이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여러 합병증들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다. 근육 부족은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노인의 경우 몸무게 1kg당 하루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체중 50kg의 경우 60g 정도의 생선이나 고기를 하루 3번 나누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뼈와 근육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 D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낙상의 원인은 약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혈압 등 일부 약에서 저혈압을 유발해 어지러울 수 있고 감기약과 신경안정제도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동작도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다리 힘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직입니다. 자, 동영상 보셨죠? 일단은 노인분들은 여러분들이 출동을 했을 때 혹시라도 이제 가정에 출동을 했다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정돈되지 않는 바닥이라든가 또 미끄러지기 쉬운 어떤 그런 물품들이 좀 있다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응급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앉았다 일어서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면서 또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겨서 또 근처에 있는 간병인이라든가 보호자들에게도 교육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교시를 마치고요. 자, 2교시 잠깐 쉬었다가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 전문 응급처치약 낙상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인 낙상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2교시, 3교시 때는요, 여러분 이제 교재를 이제 참고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교재 내용에서 별반 이렇게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뒤쪽 부분은 이제 노인분들이 낙상 위험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예방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노인분들의 또 체력 증진이라든가 다리 근력 강화를 위한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노인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약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라는 것들로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응급구조학과 4학년 전공 심화 과정을 하고 있고, 또 병원 임상에 계시는 분들도 좀 여러 계시는 것 같고, 또 소방 구급대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저기 또 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심층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병원 전 단계 처치를 자주 보게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뭐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노인 낙상 환자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이 근골격계 손상, 특히 골절이라든가 탈골에 대해서 업무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배우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제대로 된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응급 처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입의 여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흔히 꼴레스 골절이라고 하는 부분, 레디어스의 디지털 쪽 골절이죠. 넘어지면서 손을 짚게 됐을 때 생기는 골절.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알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그 응급의학회 의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응급구조사들을 위한 이런 임상 심포지엄에서 좋은 동영상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엉덩방아 찧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고관절 탈구라든가 고관절 골절,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이론적인 배경이라든가 또 뭐 병원 안에서는 어떻게 스프린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플라이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로 한번 2교시 3교시를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꼴레스 프랙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목표가 될 꼴레 프랙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넘어져서 발생하는 특징적인 골절로 손목 관절 2cm 이내 디스탈 라디우스 프랙처가 있으면서 골편이 후방전이가 돼서 폭구 양상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적인 골절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이 손톱의 매니큐어가 아니라 이 꺾어진 손목을 잘 보셔야 되겠죠. 대부분 생기는 사람들은 20대와 50대 후반의 노인들로 구성이 되는데 젊은 사람에게서는 특히 스키 같은 운동을 할 때 하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50대 후반부터는 넘어지면서 단순하게 일반적인 길을 걸어가다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골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여성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골절입니다. 꼴레 프랙처 진단은 당연히 엑스레이로 하게 되는데 위스트 AP를 상에서 위스트 근위부 쪽으로 해서 2cm 이내에 라디우스 프랙처가 있으면서 라테랄 사진에서 라디우스가 후방 굴곡된 소견이 보이게 되면 꼴레 프랙처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돼서는 얼라 쪽에 스테로이드 프리세스나 아니면 카팔본의 프랙처처럼 주변 구조물에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텐더 인저리나 서큘레이션, 센서리 인저리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엑스레이에서 확인하셨으니까 초음파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지금 이 골절 부위를 리니어한 프로브로 대보게 되면은 하얀색의 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줄은 우리의 라디우스의 맨 바깥쪽에 있는 피질골 부분이 초음파를 대게 되면 정상적으로 하얀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하얀 선이 꺾인 것을 봐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사진을 보게 되면은 프로브를 대봤었을 때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끊겨서 나타났으면은 골절을 진단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리덕션을 한 후에는 다시 대봤었을 때 이 피질골의 하얀 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라디우스 프랙처의 리덕션 후에는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초음파를 통해서도 리덕션의 여부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꼴레 프랙처의 치료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형외과 내에서도 확실하게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 가장 흔한 일단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캐스트로 이모빌라이제이션을 시켜서
컨저베이티브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논문상에서는 논문들을 보게 되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더 좋다 자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추세를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 골절이 진단됐을 당시에 골절 자체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않는 환자인 경우에는 콘저브로 추리를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기본은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밤에 이런 손목을 보여주면서 환자 한 명이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정형외과를 부른다. 2번 다른 병원을 보낸다. 정답은 엑스레이를 갖다 찍는 겁니다. 네, 일단 엑스레이에서 미니멀한 프랙처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은 리덕션을 할지 말지 여부죠. 그럼 리덕션을 해야 되는 골절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골절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리덕션을 할 때는 골절의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엑스레이가 잘 찍혔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세 번째 메타카팔분과 라디우스를 일직선으로 있는 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라디올라 조인트가 그 위쪽으로 루네이트가 위치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만족이 되면은 정상적인 엑스레이를 찍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이 엑스레이 상에서 위스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라디얼 인클리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라디우스 장축에 수직인 선을 긋고 또 라디우스의 스티로이드 팁에서 디스탈 라디우스의 얼라 쪽 만나는 면을 이었을 때 생기는 각을 라디얼 인클리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각도가 정상적으로 약 23도 정도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라디얼 랭스라고 하는데요. 라디얼 랭스는 라디우스의 스테로이드 팁과 그리고 디스탈 얼라의 그 얼라와 만나는 부분을 수직으로 이었을 때 생기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대략 11에서 12 mm 정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볼라틸트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마찬가지로 라디우스의 장축에 수직인 선을 긋고 라디우스의 디스탈 파트인 볼라림과 도샬림을 선을 서로 이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각을 나타냅니다. 정상적으로는 약 11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라디우스는 정상적으로 손바닥 면 쪽으로 11도 정도 각도가 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골절이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생겨서 각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뒤로 손 등 쪽으로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도샬 앵글레이션, 손 바닥 쪽으로 일어나게 되면 볼라 앵글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티큘라 스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꼴레 프랙처가 인트라 아티큘라 프랙처가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각 골 간단을 각 골 분절끼리 이루는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아티큘라 스텝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4개 중에 이 3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얼 틸트, 라디얼 인클리네이션, 볼라 틸트, 라디얼 랭스 이 3가지를요. 자, 그러면은 단순하게 리덕션이 필요 없이 케이스를 감고 정형외과로 팔로우할 수 있는 환자들은 어떤 환자일까? 일단은 아까 전에 라디얼 헤이트가 나왔는데 헤이트가 5mm 이하인 경우, 5mm 이하 정도 이하로 줄어든 경우, 다음에 도샬 앵글레이션이 10도가 넘어가지 않는 경우, 그리고 라디얼 인클리네이션이 10도 이하인 경우,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그 다음에 아티큘러 스텝이 2mm 이하로 줄어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4가지를 모두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4가지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상 거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없는 볼레 프랙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리덕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리덕션을 해야 될 대상은 리덕션을 하지 말아야 할 경우를 빼놓고는 모두 리덕션을 하셔야 되겠죠. 네. 모든 골절은 리덕션을 다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하시고요.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형외과가 아니라 응급의학과적인 비적응적인 상황입니다. 의미를 나중에 책을 보시면서 의미를 살펴서 헤아리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보시게 되면 10mm 이상의 쇼트닝, 20도 이상의 틸트, 커뮤니케이티드 프랙처, 뭔가 같은 상황이라든가 내지는 다른 손상이 동반되어 있다. 아니면은 오스테오포로시스가 너무 심해서 내가 뼈를 만지면 이 뼈가 부서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리덕션을 할 필요 없이 정형외과를 콜해 주라는 겁니다. 특히 오픈 프랙처나 모터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센서리에 문제가 생긴 경우, 센서리라고 하면 메디알 너브 인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큘레이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바로 응급수술의 대상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에 바로 연락을 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백령도에 근무하는 단 한 명의 응급의학과 의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심한 골절의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리덕션을 안 하고 정형외과가 있는 병원으로 보내야 될까요? 가장 근처에 있는 병원은 가천의대 겔병원입니다. 네. 자, 가천의대 겔병원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대략 한 8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배로 7시간, 차로 1시간 정도 걸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어떤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브 인저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리덕션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단 조건은 적절한 디스크립션을 하셔서 프랙처가 환자의 진찰 소견과 서큘레이션과 모토와 센서리 소견이 어떤지 확실하게 적어서 디스크립션을 남기신 다음에 리덕션을 하고 이 자료를 동봉해서 넘길 정형외과 의사에게 소견서를 써서 보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리덕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덕션의 원칙은 페인을 컨트롤해주고 트랙션을 걸어준 다음 트랙션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으면 리덕션을 시행해줍니다. 리덕션 방법은 15도 볼라 플렉션과 15도 얼라 데비에이션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시가통 스플린트를 대시면 되겠습니다. 통증은 충분히 조절해 주시는 게 좋고요. 뒤에서 나중에 살펴볼 최근에는 헤마토마 블록이라고 해서 관절 내 리도카인을 인젝을 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시저는 15도 볼라 플렉션, 15도 얼라 데비에이션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트랙션을 하게 될 경우에는 먼저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환자의 자세입니다. 환자는 앉아서 리덕션을 할 수도 있고 누워서 리덕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누워 있는데요. 굳이 누운 것을 택한 이유는 환자나 시술자 모두 이 자세가 이상적으로 가장 편한 자세이기 때문에 누워서 하시는 것을 웬만하면 추천합니다. 시술자와 보조 시술자는 장갑을 끼워서 미끄럼을 방지하는 게 좋고요. 트랙션을 걸 당시에는 최대한 팔을 굽히는 게 아니라 피셔서 몸으로 트랙션을 거시는 게 시술자에게는 훨씬 더 편리한 자세가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환자는 수직 수평 90도를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 몸통과 팔목에 위치는 수평을 이루고 있죠. 비스듬하게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엘보우 쪽은 마찬가지로 90도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트랙션을 시행을 하게 되면 한 5분 정도 환자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통증을 호소하다가 어떤 순간부터는 통증이 감소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또한 팔에 들어가 있던 힘이 풀려서 트랙션하는 힘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면 적절한 트랙션이 된 것이고 이 다음에 리덕션을 시행하면 됩니다. 리덕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핸드냐 투핸드냐. 하지만 원칙에 따라서는 원칙상으로는 특별한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트랙션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트랙션은 한 손으로 건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골절편에 군위부를 잡고서 15도 플렉션과 적절한 15도 플렉션과 15도 데비에이션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리덕션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원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얼라인먼트를 다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두 번째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투핸드 테크닉입니다. 두 손으로 리덕션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랙션을 걸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트랙션을 걸어준 상태로 손목까지 손이 올라가서 골절에 디스탈 파트를 잡고 15도 플렉션과 15도 데비에이션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반대쪽 남아있는 손으로 얼라인먼트를 계속해서 트랙션을 걸어준 상태로 손목까지 손이 올라가서 골절에 디스탈 파트를 잡고 15도 플렉션과 15도 데비에이션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반대쪽 남아있는 손으로 얼라인먼트를 확인해서 리덕션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손바닥에 두꺼운 면으로 손목을 잡아주게 되면 리덕션이 끝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5, 15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는 슈가통 스플린트입니다. 이게 슈가통이 뭔가라고 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북해에 있었던 그 과일을 짚는 그런 집게였습니다. 이 집게 모양이 우리가 감는 스플린트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슈가통 스플린트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슈가통 스플린트를 사용해야 되는 적응증은 디스탈 올러 프랙처, 디스탈 라디우스 프랙처입니다. 그러니까 손목 위스 쪽에 문제가 있는 모든 경우에는 슈가통 스플린트를 감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경우는 당연히 정상인 사람한테서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이 소견들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정형외과 의사한테 넘길 거면 스플린트 대지 말고 넘겨라 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외부에 있고 정형외과 의사가 주변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슈가통 스플린트를 대신 다음에 정형외과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팔로우업을 시키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물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스플린트를 대보신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요. 준비물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슈가통을 감을 때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에서는 1번으로 엘보우는 90도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 90도 플렉션을 유지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뉴트럴 포지션을 유지시켜 주시는데 이 경우에는 15도 플렉션 그리고 15도 얼라 데비에이션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MCP 조인트가 열린 상태를 유지시켜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슈가통 스플린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플린트를 감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길이를 재는데요. 스플린트 길이를 재는데 웬만하면은 정상적인 팔 쪽으로 해서 손바닥에 MCP 조인트를 스타트해서 엘보우를 지나서 다시 손등에 MCP 조인트까지 길이를 재서 스플린트를 잘라줍니다. 자, 다음은 물을 묻히고 스플린트에 물을 짜준 다음에 엘보우를 90도의 각도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테이핑은 엘보의 주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위스트 쪽에서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위스트 쪽에서 감기 시작하면은 엘보 쪽에 있는 스플린터가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보 쪽에서 위스트까지 감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테이핑이 끝난 다음에는 스플린터가 굳기 전에 적절한 몰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리덕션 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도 위스트 플렉션과 얼라 데비에이션을 시켜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가적으로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콜레스 프랙처 환자를 만났을 때 콜레스 프랙처를 진단하는 방법, 이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엑스레이를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그 앵귤레이션이라든가 틸팅에 따른 그 콜레스 프랙처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트랙션과 리덕션이죠. 트랙션과 리덕션. 그래서 대부분 PMS를 확인하고 PMS 상에서 레디얼 아터리라든가 레디얼 얼라 너브, 레디얼 너브 이런 그 뭔가 센서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부러진 뼈에 의해서 눌리면서 아터리가 눌릴 수도 있고 너브가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환자가 굉장한 통증을 호소하긴 할 건데, 그러더라도 트랙션을 좀 지속적으로 걸어주면은 환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들이 이런 콜레스 프랙처 환자를 트랙션 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죠. 아무래도 뭐 스프린트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간단한 패드 부분만 대고 올 것인가?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환자가 PMS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간단하게 패드 부목 같은 걸 대고, 아니면 그 샘 스프린트, 알루미늄으로 된 샘 스프린트만 대고 고정을 잘해서 와도 되지만, 행여나 PMS에 문제가 있다, 센서리가 좀 떨어지고 또는 페리페랄 리필이라든가 서큘레이션이 안 된다 싶으면, 환자가 통증이 좀 심하더라도 트랙션을 좀 걸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트랙션을 걸 때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좀 잘 취해줘야 되는데, 동영상 보셨던 것처럼 사실은 환자의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썸핑거와 그리고 레디어스가 좀 장축이 되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얼라 쪽으로 데비에이션을 한 15도 정도 시키라고 하죠. 얼라 쪽으로 좀 15도 정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당기면서 볼라라는 건 이제 손바닥을 말하는데, 이 볼라를 또 15도 정도 플렉션 앞으로 좀 이렇게 굴곡을 좀 시켜주시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얼라 데비에이션 15도, 볼라 플렉션 15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쭉 가볍게 당겨주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이 샘 스프린트 있죠. 그걸로 이제 슈가통 스프린트처럼 이렇게 대면 좋을 것 같아요. 알루미늄으로 된 샘 스프린트를 적용해가지고 입 위로 잘 감고, 그리고 한 분이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좀 지그시 트랙션을 좀 걸면서 오게 되면 병원에 오셔서도 상당히 환자가 도움이 될 거고, 일단 통증도 많이 경감될 거고, 차후에 리덕션을 할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부터 쭉 좀 잡아당기고 오시면 환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프린트만 어플라이 해서 잘 된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치료가 또 완료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콜레스 프랙처 환자들은 트랙션과 리덕션을 좀 필요로 한다. PMS에 문제가 있으면, 그럴 때 여러분들 고정할 때 항상 15도 15도 손바닥은 앞쪽으로 15도 굴곡을 시키고,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그러니까 얼라 데비에이션이죠. 얼라 쪽으로 15도 정도 데비에이션을 시켜주고, 그래서 15도 볼라 플렉션, 그리고 얼라 데비에이션 15도 15도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제 3교시는 엉덩방아를 쪘거나 했을 때 이제 힙 디스로케이션 같은 게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반골 골절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여러 가지 밴데이지라든가 또는 이런 슬링 그리고 압박대, 골반 띠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압박을 좀 가해주면서 골반이 좀 오므러들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디스로케이션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는 이제 디스로케이션이 있을 때 병원 전 단계에서 힙 디스로케이션을 리덕션 시킨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제 숄더 정도 된다고 하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엉덩뼈 그 탈골이 있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마취 없이, 세데이션 없이 이렇게 한두 명이 리덕션을 시킨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걸 보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꽤 계시고, 또 이론적인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까 해서 또 이 부분도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힙 디스로케이션입니다. 힙 디스로케이션은 안테리어 빠지거나 포스테리어 빠지거나 두 경우인데 대부분 포스테리어로 빠집니다. 그 피모가 플렉션 되고 그 다음에 어덕션 되고 인터널 로테이션 된 상태에서 디스로케이션이 대부분 되고요. 과거에 그 앨리스 메소드를 많이 사용했고요. 이 앨리스 메소드는 디스로케이션 된 그 환자의 힙을 천천히 젠틀리하게 90도 플렉션 시킨 다음에 시술자가 환자의 그 피머를 위쪽으로 충분히 트랙션 시켜서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해서 리덕션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시술자에게 굉장히 많은 그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고요. 잘 리덕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앨리스 방법을 이제 동영상으로 보시면요. 환자를 슈파인하게 눕히고 그 다음에 힙을 90도까지 천천히 젠틀리하게 플렉션 시킵니다. 플렉션 시키고 난 다음에 시술자 단독의 힘으로 트랙션 시켜야 되고요. 보조자가 있다면은 환자의 그 힙을 ASIS를 눌러준다거나 아니면은 패드로 힙을 고정시킨 다음에 충분히 트랙션 시켜주고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서 리덕션 하는 방법입니다. 시술자에게 굉장히 체력적인 부담이 크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트랙션 시켜주지 못하면, 힘이 들어서 트랙션 시켜주지 못하면 리덕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캡틴 모간 메소드라는 거를 이제 방법이 또 나왔는데요. 그래서 시술자의 힘만으로 트랙션 시키지 않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트랙션을 보완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환자의 그 힙 조인트를 젠틀리하게 90도까지 플렉션 시킨 다음 시술자가 그 아래쪽에 지렛대 원리로 이용해서 그 폼미티알 포사에 무릎을 갖다 대고 반대편 팔로 환자의 풋을 아래쪽으로 천천히 눌러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트랙션 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시술자의 그런 그 자세가 이런 어떤 주류의 그런 나오는 그런 선장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어졌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환자를 슈파인한 포지션으로 눕히고 난 다음에 펠비스를 젠틀리하게 플렉션 시켜줍니다. 보조자가 ASIS 쪽을 눌러서 힙본을 충분히 고정시켜주고요. 시술자가 환자의 폼니티알 포사 쪽에 본인의 무릎을 깊게 놓고 팔로 위로 들어 올려주면서 반대쪽 팔로 환자의 발을 눌러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트랙션 시켜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통해서 리덕션 하는 방법입니다. 힙 조인트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머전시이기 때문에 이제 앨리스 방법이라든지 캡틴 모건 방법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편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빨리 리덕션을 시켜주시면 게 좋고요. 캡틴 모건 방법보다 앨리스 방법보다 캡틴 모건 방법이 시술자에게 조금 더 적은 체력으로 충분히 트랙션을 주고 리덕션을 해줄 수 있으므로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한 건데 이제 캡틴 모건 방법을 제안한 원저의 저자가 시행한 방법이고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트랙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덕션 되는 것을 진짜 환자에게서 보는 듯이 느낄 수 있습니다. PM 조인트 디슬로케이션입니다. 템포로 만디블라 조인트 디슬로케이션이고요. 아나토미를 보시겠습니다. TM 조인트는 콘딜라 프로세스가 글레노이드 포사 쪽에 아티큘라 에미넌스 뒤쪽으로 쏙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슬로케이션이 되면은 글레노이드 포사를 지나서 오리큘라 아티큘라 에미넌스 앞쪽으로 벗어나게 되는데, 이때 콘딜라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디스크까지 같이 디슬로케이션 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외력에 의하거나 입을 크게 벌리거나 할 경우에 마스터 머슬이 이완되고 리가멘트가 인저리가 받으면서 디슬로케이션 되는 경우고요. 아래쪽 앞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리덕션 하는 방향은 다운워드, 어버드 백워드 방향으로 리덕션을 해주게 됩니다. 시술자가 이제 리덕션 하기 전에 시술자의 엄지 쪽에 두툼하게 패딩을 한 다음 환자의 제일 안쪽 이빨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환자의 만디블을 어버드 백월드 방향으로 힘을 주어 리덕션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디슬로케이션 됐을 때 숄더나 힙과 마찬가지로 주변 근육들이 굉장히 스파즘을 일으키고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마세터 머슬 주위로 해서 넓게 마사지를 해주고 다이나믹 폴스 근육의 스파즘을 해결한 다음에 리덕션을 시행해 주시면 훨씬 리덕션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 방향은 이렇게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 방향이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줬을 때 마사지 도중에 셀프 리덕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마사지한 이후에 환자의 제일 안쪽 이빨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위치한 이후에 턱을 아래쪽 백월드 어버드 쪽으로 힘을 줘서 리덕션을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우리 펠빅본 프랙처라든가 또는 엉덩방아를 찌면서 생길 수 있는 고관절 탈구 응급처치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 턱이 좀 빠졌을 때 TM 조인트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살짝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노인 환자분들이 낙상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죠. 1교시, 2교시, 이제 3교시까지 해서 낙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 응급처치를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의 노인분들이 지금 엄청난 위협을 당하고 계시죠. 같은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한테 감염된 거와 노인분들이 감염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노인 응급처치를 배우는 이유도 어찌 보면 거기에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명률 자체가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자 뉴스에 의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80만 명 이상, 이제 곧 있으면 10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망자도 지금 수십만 명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대면 교육이 좀 힘드시고 또 교육의 질적인 면이 좀 담보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마 이번이 비대면 마지막 주차이긴 한데 4월 13일부터는 이제 대학에서 대면해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아직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모르겠습니다. 또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지금 온라인 학습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간다고 하고, 또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은 지금
한 학기 내에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좀 걱정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또 이렇게 학업을 이어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정말 이번 코로나 재난이 엄청난 재난인 것 같아요.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심정지로 병원으로 들어오는 환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병원들이 지금 뉴욕주에서는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걸 국가정책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심폐소생술을 굳이 하는 것이 의료인들의 감염의 위료가 굉장히 커지고 또 재난 상황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돼서 사망하시는 분들은 사람답게 죽을 그런 가장 인간의 기본권도 못 지켜지고 사망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장례 절차도 못 밟게 되고 가족들도 없이 그냥 쓸쓸히 이렇게 화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건의료인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현장에서 항상 감염 예방 잘 해주시고요. 마스크 잘 꼭 써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정말 이럴 때 사람들 많이 운집하는 그런 나이트클럽, PC방, 노래방 가시는 분들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4주차 노인응급처치 비대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병원 김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깜빡 잊고 과제를 안 냈습니다. 이번 주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낙상으로 인한 환자의 손목 골절, 꼴레스 골절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이 병원 전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부목이라든가 붕대들을 이용해서 가장 현명하게 환자의 손목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서 레포트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노인 낙상 시 손목 골절, 꼴레스 골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병원 전 단계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가장 최적의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포트로 제출해 주시면 출석 인정을 그 레포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